안녕하십니까. 디모와 김민수입니다. 금일 교육은 크리오 7.0 기능 개선 소개에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 설치 및 일반 사항, 그 다음에 스케쳐, 모델링, 렌더링,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설계, 그 다음에 실시간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멀티바디 설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설치 및 일반 사항 개선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크리오 설치 응용 프로그램 자동 선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리오를 설치할 때 사용자가 불필요한 앱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앱 혹은 모듈만 자동으로 설치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이 별도로 낭비가 되지 않고요. 설치 속도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형상 표현을 위한 표시 필터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모양새 정의나 상태를 설정하지 않고도 형상 표면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요. 그래서 경계라든지 혼합 관련해서 퍼센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형상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부터는 스케쳐 모델링, 렌더링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 부분의 가장 첫 번째로는 스케치의 대칭 복사 도구가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중심선이 있어야지만 형상 대칭 복사가 가능했는데 이번 크리오 7.0부터는 중심선 이외에도 직선, 엔티티 등을 선택해서 대칭 복사 참조로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형을 선택하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 평면을 선택했죠. 동일하게 중심선이 아닌 데이터 평면을 선택해서 이제 대칭 이동 형상을 만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 엔티티를 선택해서 지금과 같은 형상 두 개를 대칭 이동하였고요. 대칭된 위치에 따라서 지금처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대칭 선분도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옵션에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칭 축으로 변경된 부분을 잠글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대칭 이동한 선부는 이제 잠기기 때문에 별도의 형상 이동이 되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로는 지금 이동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구속 조건 시각화가 개선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속 조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속 조건의 아이콘 및 색상 그리고 아이콘의 크기까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수많은 구속 조건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옵션에 가서 엔티티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크기라든지 혹은 백그라운드 색상을 지정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을 핑크로 설정을 하고 사이즈도 제일 크게 키웠습니다.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이었던 구속 조건의 크기도 크게 키워졌고 네, 변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구속 조건을 회전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회전된 각도에 따라서 저렇게 대칭 표현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우스로 어떤 구속 조건을 선택하든 그 구속 조건에 관련된 항목이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치 스냅핑 기능도 개선이 됐죠. 그래서 기존 버전까지는 부품 스케치라든지 평면 들어가서 참조 설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모든 형상의 스냅핑이라든지 혹은 격자선의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이제 바로 선분이라든지 사각형, 원형, 호호 같은 기능을 이용할 때 스냅핑을 자동으로 바로 설정해서 손쉽게 조금 더 스케치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기능이 동적 3D 상에서 편집 기능 사용할 때 스케치 구속 조건을 표현하지 않을지 이제 나타내는 옵션도 추가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폼 피처가 조금 개선이 됐죠. 그래서 기존 릴리즈까지는 이제 접힌 상태에서 생성된 퀼트형이 좀 변형돼 가지고 직선이나 직교 측면 서피스가 이제 안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개선이 돼서 됐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IFX 아이콘이 이제 미니 도구모음에 추가되고 그다음에 IFX 구성 파일이 개선이 돼서 이제 키워드라든지 네임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됐죠. 기존에는 이제 피처 아이디만 입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조금 개선된 부분입니다. 추가로 IFX 피처도 멀티바디를 지원하게 되고요. 네, 9번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배치를 위해서 참조로 기존에는 이제 인치라는 부분에 이제 피처 아이디 101번, 79번, 99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던 게 이제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는 거고 이제 관계식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FX도 동일하게 이제 미니 도구 모음에 추가되고 멀티 바디에도 AF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 바디에 대한 도면 횡단면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진 이제 멀티바디 부품에서도 이제 해칭도 이제 특성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로 드로잉 모델 트리에서도 이제 멀티바디 바디 지원이 기능이 돼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 바디를 모델에서 숨긴다든지 혹은 나타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동적으로 바로 업데이트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바디 부품에 이제 도면 테이블 반복 영역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바디 이름이라든지 중량, 단위 이런 거 다 설정 가능하게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PTC에서 도면 테이블 템플릿을 2개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를 옵션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영상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2개가 있죠. 그래서 하우징하고 오버몰드라는 총 2개의 바디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선 이제 해칭 수정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디 설계 방법으로 작업하면은
그 멀티바디 이제 설계 방법으로 작업하면은 이제 별도의 각 바디별로 이제 매개 변수라든지 재료 정보라든지 혹은 이름, 뭐 바디 관련 정보를 이제 반복 테이블 영역에 다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예, 앞으로 어떻게 더 활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나온 지 이제 1년 됐으니까요. 저는 지금 영상에서 지금 저 바디 1번과 2번에 대해서 해칭을 지정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테이블 반복 영역을 지정을 해서 저 MDL의 바디에 가서 여기에서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마 재질 선택을 하겠죠. 해서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뭐 바디 이름이 지금 저렇게 테이블로 표현이 되게 되고 뭐 특성 들어가서 또 이제 각 바디별로 전체 바디 전체에 대한 재료를 이제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지금 1번 멀티 매테리얼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옵션에 가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디들이 가지고 있는 저 재료를 콤마 값을 이용해서 전체 다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 매테리얼이라고 나온 부분을 리스트로 변경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2번과 3번에 재료값이 콤마를 이용해서 전체 다 표현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테이블의 퀵 테이블에 보시면은 가장 하단부에 PTC에서 제공하는 두 개의 바디 관련 테이블이 추가됐다는 거 또 확인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 보기 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뷰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 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보기 이름이라든지 배율 혹은 이제 뭐 분해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한 표현에 관한 정보까지 이제 포함이 되죠. 혹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기 요약에 들어가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로잉 트리에서 이제 열을 추가해서 이제 모자 관계라든지 뷰에 대한 모델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피그 옵션을 이용해서 DWG 언더바 디스플레이 언더바 뭐 DWG 뷰 툴팁스 이 옵션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제 편한 대로 yes or no 값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로잉 트리에서 보기 정렬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 트리 정렬에서 저거를 이제 보기 모델 기준이라든지 상위 보기 기준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내 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로잉 트리에서 하위 보기 확인 제공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이제 그 모자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드로잉 외부에 빨간색으로 어떤 뷰인지 표시가 됩니다. 기존 버전까지는 뭐 물론 세팅이 가능했지만 그 검은색 저희 그 드로잉이 검은색 화면이었는데 검은색 화면에서 조금 색상이 보기가 불편했죠. 저 모자 관계에 대한 표현은 됐는데 굉장히 불편했는데 좀 시각적으로도 많이 개선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뷰에 마우스 올리게 되면 저런 식으로 뷰 이름이라든지 모델, 그다음에 뭐 분해 상태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드로잉 이제 툴팁 콘피그 옵션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보를 표현을 할지 사용자가 이제 필터를 선택해서 네,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이제 뷰 정보 보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뷰 타입이라든지 이름, 스케일, 뭐 예, 뭐죠? 단순한 표현까지 다 표현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뷰 트리 열에 저 모자 관계, 그다음에 뭐 단순한 표현 등의 정보를 추가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셈블리에서는 솔직히 이거를 크게 활용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대용량 어셈블리라든지 복잡한 형상의 경우에는 이 드로잉에서 횡단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화 표현 하나 바꿔버리면은 나머지 그 모자 관계에 연결된 그 다른 뷰들도 다 같이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이전에는. 근데 이렇게 이제 모자 관계 뷰를 확인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혹은 이렇게 뷰 위치를 찾아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용량 어셈블리라든지 그쪽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단면 표시 편집 기능이 개선됐고, 그 다음에 뭐 교차점 보조선 길이 제어가 개선이 돼서 예, 뭐 이게 단면 표시 편집 기능이 개선됐다는 게 그 횡단면 이름이랑 화살표 같이 이동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할 수도 있고 간단한데 기존에는 이거 대용량 어셈블리에서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꼭 따로따로 놀고 이래서 굉장히 이것도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콘피그 옵션으로 yes라고 변경을 해두시고 작업하면은 굉장히 예,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차점 보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차점 벗어나서 교차하는 기본 길이를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콘피그 옵션을 이용해서 인터섹티드 라인 델타 값이랑 윈니스 라인 델타 값을 이용해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저 값이 기본적으로 0.125로 되어 있는데 저 값을 늘리고 줄여서 예,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지시선 생성 기능 있고요. 그래서 주석 생성할 때 저 주석이 이제 수직으로 이제 생성되거나 혹은 탄젠트로 이제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탭에서 주석 만들 때 이제 저 지시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를 입력을 하고 지시선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엔티티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제 수직으로 생성이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드로잉의 공차 표준 버전을 설정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바디를 이제 내보내기 혹은 가져오기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제 멀티바디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티아 CGR 내보내기 지원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제 비랩 형상만 이제 내보내기가 됐다면은 이제는 CGR 이제 콘텐츠로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랩이라든지 뭐 이것도 동일하게 뭐 솔리드긴 한데 CGR로 해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할 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렌더링 부분도 이제 변경된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제 일시 중지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작업할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데 이제 그런 중간에 이제 다른 업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럴 때 일시정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렌더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지금 렌더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코어 수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세팅을 이제 변경을 하고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상단에 메뉴에 보시면 이제 포즈 렌더라고 해서 이제 렌더링 일시 정지 기능이 있는데 일시 정지하고 지금 여기서는 매스케이드 켜가지고 이제 뭐 이런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있네요. 이게 근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중지하면은 이 렌더링을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시간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고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렌더링 일시 정지 기능을 이용하면은 뭐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을 돌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체 모형 메커니즘 디자인 애니메이션 에서 이미지 렌더링 지원을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메커니즘이라든지 거기서 동작 시퀀스 동영상까지 출력이 되고 인체 모형의 시야 범위를 렌더링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마네킹 시야 범위를 렌더링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토바이의 마네킹 이제 형상이 있는데 마네킹 뷰죠. 이게 마네킹의 시야로 보고 있는 형상이 되겠고 오토바이의 저쪽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죠. 기존에는 이 마네킹 이미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마네킹의 인체 모형의 관점에서 생성하는 렌더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마네킹 시점을 렌더링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저런 식으로 저 부분도 렌더링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렌더링에서 동일하게 이제 바닥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렌더링했던 모델인데 얘를 렌더링 할 때 기존에는 뭐 평면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혹은 어디죠? 장면 정의라고 하나요? 그 창에서 이제 저 바닥면을 항상 정했는데 저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뭐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선택이 좀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좀 더 쉽게 바닥면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닥 평면 이거는 뭐 기존에 뭐 하던 방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프론트 평면이라든지 평면 기준으로 선택을 했고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평면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저 서피스를 기준으로 이제 바닥면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쟤를 기준으로 다시 렌더링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셋 값 이용해서 뭐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정이 가능하니까 이 옵션 사용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바닥면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프리스타일 서피스에 이제 구배 정렬 기능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한면 또는 양면 모서리를 이제 외부 참조 그 커브를 잡아서 그 특정 평면을 기준으로 이제 당기는 뭐 기능이죠. 구배. 그래서 이제 기본 구배 각도는 10도 정도 되고요. 뭐 최대 마이너스 90에서 90도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얘도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어떤 기능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에서 생성한 형상이죠. 그래서 지금 정의 편집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굽의 정렬을 선택을 해서 선분 선택, 그다음에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프론트 평면을 기준으로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10도의 굽의 각도를 가진 이제 가지게 되었죠, 형상이. 그래서 저 각도 값은 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 각도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아당기는 방향 평면으로부터 마이너스 90에서 90도까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솔리드 용접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그 크리오 파라메트릭 버전까지는 솔리드 용접에 대해서 좀 지원이 안 되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게 이제 7.0부터는 조금 형상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우측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실패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크리오 파라메트릭 7.0 넘으면서 이런 부분 개선돼서 문제없이 잘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너레이티브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설계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최적 설계를 자동으로 이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아직 많이 활용할 만한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설계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적 설계를 하는 거라서 이제 앞으로 업무 방식이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설계에는 이제 GTO, 제너레이티브 토폴로지 최적화와 GDX라고 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익스텐션이 있는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크리오 파라메트릭 그 7.0의 그 데이터 버전 20인가요? 그래서 20번부터 이제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너레이티브 설계 확장에서 디자인 익스텐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GT와 GDX의 차이라고 하면은 그 토폴로지 옵션은 사용자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오 파라메트릭 창에서 보시면은 이제 별도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사용자가 저 디자인 크리테리아를 이용해서 이제 최적 설계를 형상 해석을 최적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GDX는 그 설계 기준을 정의하면은 쟤를 계산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오 파라메트릭 내에 있는 그 인터넷 창을 이용해서 이제 접속해서 거기에서 이제 값을 비교한다든지 해석한 값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리본 UI에서 뭐 지금까지 보아왔던 크리오 파라메트릭의 그런 별도의 그런 옵션 창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계 공간, 물리, 설계 기준, 최적화, 검증, 결과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뭐 이제 시작 형상, 보존 형상, 제외된 형상을 지정해서 이제 옵션을 지정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계 기준 창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도 추가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이제 뭐 재료라든지 이제 저 물리 부분에서는 이제 하중 계약 접촉 이런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구속 조건을 주게 되고, 처음에 시작되는 형상, 그다음에 보존돼야 될 형상,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 제외되는 형상을 저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얘를 가지고 빠른 최적화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한 다음에 검토 설정도 뭐 지정을 사용자가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 창입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마이스 스트레스 혹은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변형률이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 어딘지 두 가지를 변형 애니메이션까지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이제 최적화를 하고 있는 단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총 그래서 최적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예, 형상을 보게 되고, 이 형상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작업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보게 되면은 지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 항목이 별도로 있었죠. 그래서 그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형상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 반투명 상태로 형상이 변경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존돼야 될 형상, 저는 총 세 가지의 형상을 이제 멀티 바디를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쟤를 총 바디 세 개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필요 없는 형상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색상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도 뭐 설계자가 뭐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 편하게 되었고, 이제 구속 조건을 주겠죠. 컨택 조건, 두 번째 노 컨택 조건, 샤프트랑 스타트 모델 지정해주고, 다음에 여기서 고정면 지정을 해주고 표준값을 지정을 하겠죠. 이쪽 두 개의 서피스를 기준으로 y 방향으로 3500 정도의 값을 입력을 했네요. 그다음에 설계 기준에서 이제 총 30% 정도만 이제 볼륨 제한을 걸었고, 이제 라이트 평면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상 입력하고 재질 입력했고요. 그러면은 최적화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최적화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계산을 얘가 하면서 형상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상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결과창에서 이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위치라든지 혹은 변형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새로운 파트를 생성해서 이제 뭐 다른 설계라든지 참고해서 형상을 수정한다든지 이 형상을 그대로 만든다든지 할 수 있겠죠. 이 형상에서 그 한 가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그 제거되는 부분이었는데, 얘 제거되는 부분을 저 형상이 아니라 이런 형상으로 변경을 하고, 얘 이제 생성되는 위치도 다시 재지정을 해가지고 설계 기준에서 여기에서 다시 재지정을 해서
다시 최적화를 하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형상도 지금처럼 생성이 됐고 얘도 동일하게 파트로 생성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DX, 나 이거 오타가 났네요. 제너레이티브 그 디자인 익스텐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센스나 소프트웨어가 없고 대신에 이제 그 별도의 그 크레딧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와 연결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해서 얘가 이제 비디오 형상을 기준으로 이제 최적화를 다시 계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리오 GTO에서 생성한 설계를 식별하고 얘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비교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결과 필터링 창입니다. 그래서 뭐 평행좌표 그래프라든지 2D 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목록 혹은 그리드 디스플레이에서 최대 3개까지 비교할 수가 있고요. 저 그래프에서도 값을 사용자가 이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범위에 포함된 이제 그 해석 값들이 별도로 표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개의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스트레스라든지 변형률 부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비율의 애니메이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설정된 값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이 생성된 형상을 가지고 이제 바로 올리죠. 그래서 GDX에서 얘를 확장해서 얘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혹은 가지고 있는 재료, 뭐 안정계수라든지 볼륨값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재료를 하나 더 추가를 하네요. 그래서 재료를 추가하고 저기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클라우드 샌드 클라우드로 이용해서 클라우드 내에서 저 재료도 추가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지금 마지막 하단부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19번에 결과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에서 이 사용자가 선택하고 저 그래프에서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드래그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필터링된 부분들이 하위에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최대 3개를 선택하고 비교해서 변형률에 대한 스케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형상까지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얘도 이제 형상을 이제 솔리드 형상으로 내보내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DX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 버전 그 크리오의 릴리즈처럼 이제 다 동일하게 자동 캡처돼서 모든 버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팀원이라든지 개인 간에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게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라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TC가 안시스랑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라이브를 이제 제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 물론 뭐 크리오 시뮬레이션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도 있었고 좋았지만 이번에 시뮬레이션 라이브가 들어오면서 역시 이제 그 유체 그 흐름 시뮬레이션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열이라든지 구조 해석이라든지 모달 해석까지 다 이제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영상으로 가볍게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체 그 해석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실행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유체 시뮬레이션이라고 별도의 항목이 생성이 됐고 저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설정을 해서 유체 흐름이 시작되는 부분에 안쪽에 슈링크랩을 생성을 하고 여기서는 물이 지나간다고 이제 지정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의 지금 옵션만 설정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해석에 대한 결과값을 지금처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확인되는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형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저 관을 배관을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형상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해석값도 바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랑 안시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개념 설계부터 이제 해석을 사용해서 조금 더 검증되고 완벽한 설계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함된 거는 역시 이제 구조, 열, 모달, 그다음에 유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라이브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빨리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랑 라이브 플러스 그 라이센스 버전의 차이는 그 유체 해석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플러스에는 유체 관련 쪽 이제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멀티 바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오 7.0에서 이제 멀티 바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이제 하나의 파트에서 여러 개의 바디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 많았지만 그 크리오에서 항상 그 유저들이 얘기했던 기능 중에 하나도 이 멀티 바디였거든요. 그래서 멀티 바디 기능을 추가해달라 항상 얘기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어서 이제 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파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설계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설계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냉각 채널 그다음에 뭐 캐비티 같은 이런 파이프 부분에서도 이제 활용될 수가 있고요. 우선은 멀티 바디 설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모델 트리 하단에 보시면은 새로운 그 바디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그 바디라는 부분에 이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바디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뭐 바디 간에 이제 매개 변수라든지 재료 혹은 각각의 별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바디 추가라든지 분할, 생성,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편집하는 방법은 피처와 동일하게 편집을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바디 기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뭐 디자인 같은 경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좀 가지고 오려면 항상 서피스라든지 이런 퀼트 부분 때문에 이제 작업하기가 까다롭고 손대기도 귀찮고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멀티바디 기능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뭐 솔리드로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상 제거 기능을 이제 많이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바디 디자인 방법에서 이제 제거 형상으로 정의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캐비티, 이런 캐비티에서 저런 형상을 굉장히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하나 내에 새로운 캐비티라는 바디를 생성해서 지금 저 형상을 별도의 모양새를 지정을 했고요. 단면 생성을 지금 보게 되면 파트가 아니라 바디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고 각 바디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 캐비티라는 바디에 이제 해칭 단면, 색상, 그 다음에 해칭에 대한 각도, 예, 지금 각도 변경하죠. 그 다음에 저 해칭 단면을 지금 이제 바디 하나의 파트에서 캐비티라는 바디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별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바디 머지 그 교차하죠. 교차 기능 이용해서 바디는 그대로 남겨두고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횡단면에서도 지금 원래 횡단면 자르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나오는데 저기서 이제 바디를 별도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제외를 하게 되면은 저 바디에 제외한 나머지 형상만 지금 해칭 단면이 지정되는 거 볼 수 있고 얘를 기준으로 레이어를 생성해서 캐비티라는 바디만 남겨둘지 혹은 메인이라는 바디만 남겨둘지 네,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자가 하나의 파트 내에서 이렇게 바디를 이용해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바디에 대한 파트에 대한 그 질량 특성 가보게 되면은 바디별로 각 바디가 가지고 있는 이름별로 이에 대한 질량 정보 위치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바디에서 그 마스터 모델 방법론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어셈블리 혹은 저희 그 AAX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외부 형상이라든지 외부 참조 혹은 이제 외부에서 형상 참조를 많이 했는데 이 멀티바디 그 마스터 모델 방법론을 이용하면은 이제 단일 바디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일 파트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죠 바디를 지금 하나의 파트에서 지금 PC1하고 PC2로 총 두 군데로 나눠 놓고요. 색상을 별도로 지정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1번 그 바디를 기준으로 이제 파트를 생성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그 정의 편집창에 보면은 이 관련된 이제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형상 업데이트도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자동으로 할지 혹은 수동으로 할지 지금처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파일도 생성을 하고 이제 하나의 파트 파일에서 바디를 두 개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스터 모델에서 만약에 형상을 지금처럼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형상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챔퍼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얘와 연관되어 있는 얘를 파생으로 만든 이제 첫 번째 바디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 떠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마스터 모델이 변경됨에 따라서 첫 번째 부품과 두 번째 부품이 지금처럼 업데이트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멀티바디 판금에서도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금 환경에서 멀티바디 부품은 이제 카테고리 판금에 단일 바디를 포함할 수 있고, 혹은 카테고리 기본 솔리드의 여러 개의 바디를 이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솔리드 형상이죠. 그래서 얘는 판금이 아닌데 얘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새로운 바디를 이제 시트메탈로 변경하는 과정을, 그래서 지금 시트메탈로 변형 아이콘을 이용해서 기본 바디 선택해주고 이쪽에도 이제 리프 타입을 이제 원바운드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하고 사용자가 지금은 이제 볼륨이 없는 상태인 거죠. 얘를 억제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지원되는 돌출 컷 같은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홀을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좌표계도 만들어 주고요. 총 이 세 개를 이제 그룹화해서 얘를 이제 패턴까지 이용해서 동일하게 이제 작업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교차 기능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제 또 두 개 바디를 생성을 하고, 링바디라는 게 별도의 부분이 또 생성이 되었죠. 판금 환경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금의 단일 바디 혹은 기본 솔리드의 여러 개의 바디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멀티바디에서 이번에는 그 유연한 모델링입니다. 뭐 유연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뭐 멀티 기능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영상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적층 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3D 프린팅을 위해서도 이제 멀티바디가 지원이 되게 되고 그 기존까지는 그 제가 정보를 좀 봤더니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6.0까지는요. 근데 이제 7.0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둘러내 그 삼각 분할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스테코스틱 격자를 생성하는 게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앞부분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제 멀티바디에서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 릴리즈까지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이제 서로 다른 구성에 대해서 이제 어셈블리를 생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설계 전용으로 이제 별도의 데이터를 이제 설계용 이제 형상을 별도로 만들거나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쿠리어 7.0으로 넘어오면서 라이브에서는 이제 멀티바디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별도 단순한 모델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복합 재료 부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버몰딩 형상에서 이제 다중바디 사용하면은 설계하는 게 굉장히 편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요거는 앞으로 이제 조금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활용되는 부분을 앞으로는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저쪽 이메일로 정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한테 전화 직접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